뉴스 시작합니다. 김일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로에 섰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당 수습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친윤계 이선 후퇴와 수도권 인사 전진 배치로 당 지도부 진용을 새로 짜겠다는 구상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진 기자,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떤 수습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3시간 가까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쇄신 방안이나 당직 개편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임명직 당직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를 했죠. 국민의힘은 임명직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도권 인사로 채우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수도권 3선인 유이동, 재선인 김성원 송석준 의원과 최근 수도권에 출마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또 비윤과 원외 인사도 기용을 해서 친윤 개파색을 덜고 영남권 의원 비중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 후속 쇄신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유 기자, 그런데 이 의원총회 도중에 의원들의 반발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오늘 의총에서는요 2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저마다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 사퇴에 대한 얘기보다는 당의 단결과 화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의원들의 반성문도 쏟아졌습니다. 서너 명의 의원들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 대표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유승주입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논란이 그치질 않는 건 임명직 당직자를 바꾸는 정도로는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오선 중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집권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피고 전달하라는 뼈아픈 질책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이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윤계 한 의원은 당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당 대표 자리가 버거우면 물러나라는 등 김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진들이 지도부 향해서 쓴소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십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죽어야 산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 지도부는 자극적인 말로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쇄신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 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더 잘 싸우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 기자, 새 임명직 이 당직자에 수도권 인사들을 전진 배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짙어진 이 수도권 위기론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이 수도권은 총선에서 100표, 200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 보니 이 수도권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당직에 포진시켜 맞춤형 전략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정책위 의장과 이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쥔 사무총장, 이 두 핵심 당직 자리에도 재선 이상의 수도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김성원, 송석준 의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그리고 비윤계로 분류됐던 유이동 의원도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이 8개 임명직 당직자 자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친윤계 핵심과 영남 의원들은 이선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 기자가 보기에 이 당직 개편만으로 이 선거 패배 책임론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당 주류인 친윤계는 봉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친윤계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와 수도권 인사 전진 배치를 두고 상당한 쇄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 여당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리를 비워준 거고 이 수도권 중심으로 변화하겠다는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비윤계 의원은요, 사람 몇몇 바꿔서 끝날 일은 아니다며 김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김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이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라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 체제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 사퇴하면 그다음에 대안이 뭐냐. 그래서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당정 관계,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문제 삼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부 중진 의원들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 이 수평적 당정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오선 중진의 서병수 의원 오늘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이 대통령실 뒤치다거리만 골몰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이 서 의원에게 자세한 뜻을 물었더니 이 당 대표가 당내 소통 채널이 늘려서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희숙 전 의원도 보궐선거를 다시 하게 만든 당사자를 출마시키는 결정에 제대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정당 지도부가 무슨 리더십을 갖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정 관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경우 자칫 당내 내홍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확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지도부는 현재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대통령 책임론에 이 쇄신을 얘기한 것은 당의 통합을 위해서였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친윤계 이용 의원도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적인 언행들은 우리를 화합시킬 수 없다며 당과 윤석열 정부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 핵심 관계자도 당이 총선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면서도 당정 일체 기조는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당의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이 인사와 국정기조 전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수석 비서관들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 이 11월 대통령실 개편과 또 개각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때 윤 대통령이 유능함만 강조했던 과거 인사 스타일과는 다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당장 야당 반대로 임명이 부결된 대법원장과 또 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인선 등 이 앞으로의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하마스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격이 임박한 가운데 하마스를 지원해왔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란이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핵항모 전단을 추가로 급파하면서 이란을 향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새까만 하늘에 번쩍이는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밤새 울리던 공습 경보음은 날이 밝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로켓포 공격에 가자 지구의 하늘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로 양측 사망자는 이제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방탄조끼를 입고 현장에 나타나 지상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אתם ערוכים להמשך? אנחנו מאוד רוצים. אתם ערוכים להמשך? SNS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우리 시간 오후 7시까지 대피하라고 통보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의 정치, 군사 최고위층을 제거하는 작전에 돌입할 거라며 이번 지상전이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까지 개입을 시사하면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면 이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고 유엔 이란 대표부는 이스라엘이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충돌 중인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해왔습니다. در مقابل حزب الله هر گونه اقدامی یک زلزله بزرگ علیه صهیونیست‌ها خواهد بود.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상과 통화하며 확전 방지를 촉구했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에 이어 두 번째 항모전단을 이동시켜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현재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쯤 되는 100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전면 공격을 앞두고 피랑길에 나섰습니다. 이집트가 있는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가고 있는데 정작 국경이 열리지 않고 있어서 탈출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에 구급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 환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공습이 잦아진 틈을 타 가자지구 주민들은 맨손으로 생존자를 찾고 무너져 내린 건물차 안에선 희생자 시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족 14명을 잃은 4살 배기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صربنا يشفيها وخليها لنا من ريحة أبوها اللي استشهد وأختها وأخوها وأمها وستها وأخوالها كلها لقيتهم 14 نفر مرة واحدة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الواحد يقول. Like every minute there is a new massacre, a serial disaster. It's like the last day of the earth.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상공에 살포한 전단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00만 명 넘게 거주하는 가자시티에는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당나귀가 끄는 수레에도 주민들이 몸을 실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는 음식과 생필품을 배급받으려는 피난민들로 북적입니다. 일부는 남쪽 국경까지 도달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집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라파 통로가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 틈에 끼어들어와 분쟁이 확산될 것을 경계하는 이집트 정부가 국경문을 닫은 겁니다. Like every place I go run away and I just find bombs and I find dead people and like maybe one day I'll end up like them, but it's a really scary thing for me. 탈출 과정에서 민간인을 태운 차량이 공습당해 70명이 숨졌다는 하마스 측의 주장도 나왔지만 이스라엘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정부는 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들을 군 수송기로 실어 대피시키면서 일본인들도 함께 태워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 내부에선 자국민에게 구출용 전세기 이용료까지 받는 일본 정부를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 활주로에 안착하자 가족들은 손을 흔들며 안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급파한 수송기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우리 국민 등 220명을 태우고 17시간을 날아왔습니다. 남아있는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이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탑승을 원하는 우리 국민 163명을 제외하고도 자리가 남자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도 탑승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임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잘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인 6명과 함께 자국민 51명도 동승한 일본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SNS에도 일본인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전세기를 마련해 일본인 8명을 아랍에미리트까지 구출한 일본 정부와 비교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특히 1인당 3만 엔, 우리 돈 27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국민이 45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외국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해 국민들이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늦은 밤 한 40대 남성이 환기구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상에서 지하 5층까지 떨어진 남성은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발견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인도 위를 한참을 서성이는데 이내 CCTV에선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남성이 환기구 아래로 추락한 건 지난 11일 밤 11시쯤. 하지만 남성이 발견된 건 1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5시쯤입니다. 인근 건물 경비원이 환기구 아래로 희미한 물체가 보인다며 112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 바닥에서 남성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경찰차들하고 이제 뭐 과학수사대 차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뭐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던 건. 지하 5층까지는 한 몇 미터 깊이라고 보는데요? 40-50m 될걸요? 환기구 틈으로 아래를 보면 한낮에도 컴컴할 뿐 바닥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해 환기구에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이를 꺼내려고 환기구 덮개를 열다가 추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 이후에도 환기구 접근을 막는 안내 팻말은 없고 덮개 역시 손쉽게 열립니다. 지난 2014년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이후 정부는 환기구를 지상 2m 이상 높이로 만들거나 2m 미만일 때는 접근 차단 시설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설치된 환기구에만 적용되는데 이번에 사고 난 곳은 그 이전에 지어져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또 일반인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잠금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사기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고가 수입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돈을 타낸 보험사 직원도 있었는데 부품을 구하기 힘든 일부 수입차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준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가의 흰색 외제차가 주차합니다. 뒤이어 나타난 은색 승용차. 텅 빈 주차 공간을 놔두고 흰색 외제차 옆으로 이동합니다. 차를 빼고 넣기를 반복하며 좁은 사이에 겨우 주차합니다. 얼마 후 은색 승용차는 주차장을 나가려다 서 있던 외제차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외제차 주인이 사고 낸 승용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수리비는 1,900만 원, 수리비 영수증도 없이 모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부품 조달이 어려운 고가 외제차의 경우 수리 내역 없이 미수선 수리비 항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직원 39살 김모 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외제차를 일부러 들이받게 하고 보험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제차를 사용했고 단기간에 많은 사고를 발생했고 사고 자체도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와 9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9,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은 한적한 주차장이나 골목길을 찾아 일부러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보험 사기로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고의 사고 대가로 지인들에게 줬고 부서진 외제차는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억대의 외제차인데 실제로 지금 이 피의자는 2,500만 원 정도의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이제 보험 처리되는 과정을 너무 상세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경찰은 주범 김 씨 등 10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올해 초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한 28살 표예림 씨.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이란 이름도 얻었지만 닷새 전 허망하게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 보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고인이 무려 12년 동안 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닷새 전에 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접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표예림 씨가 12년 동안의 학폭 피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이후 국민들은 5만 명 청원 달성 등 많은 응원을 보내줬는데요. 표 씨는 학폭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취지의 법안 발의에도 기여하는 등 공익 활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표 씨는 심각한 스토킹에 2차 가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숨지기 직전 올린 영상에선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오늘 좀 날씨 좋은 듯. 이제 힘 안 낼래요, 그냥. 쇼 그만하라고요? 네, 이제 쇼 그만할게요. 이렇게 나는 증거를 제출할게요. 학교 폭력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스토킹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표 씨는 숨지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으로 학폭 피해가 사실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하면서 의문점을 남겼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 A 씨는 지난 여름 표 씨에게 학폭 피해 연대 활동을 돕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국회의원을 만나게 해주겠다, 또 활동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다양하게 제안했는데 실제로 이뤄진 건 없었다고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표 씨가 알게 됐습니다. 표 씨가 연대 거부 의사를 밝혔고 A 씨의 개인 활동에 더 이상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A 씨가 계속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학폭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A 씨가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 즉 사이버불링을 이어가자 표 씨는 지난 7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도 표예림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고 이런 상황에서 표 씨가 숨진 겁니다. A 씨 측은 표 씨가 위기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우리는 피해를 받지 잘못한 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예림 씨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이런 사적 보복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제3자의 SNS 계정이나 익명의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표예림 씨 학폭 가해자 4명의 신상이 모두 공개돼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표 씨가 숨지자 이런 자료들이 다시 2차, 3차 공급되면서 사적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해자 중 일부는 일하던 회사에서 이미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연 사적 보복이 허용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직장, 주소 등등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던가 하면 이 부분이 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피해자의 사적 응징이 가능했지만 현실은 아직 그럴 수 없다는 것,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표예림 씨가 남긴 이 과제는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학폭방지법 개정안은 표 씨가 숨진 뒤에 법사위에서 신속 심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가해자들이 상해, 폭행, 감금 등을 했을 때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진행되게 해달라는 게 골자입니다. 사실상 학폭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취지입니다. 표 씨는 또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과거 몇 차례 입법이 무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가을비가 그치면서 맑고 선선한 날씨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단풍이 붉게 물들었는데 가을 정취 놓치지 않으시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부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 따라 금빛 억새 물결이 펼쳐집니다. 억새밭 곳곳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가을에 억새가 유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춥지도 않고 햇빛도 있고 그래서 딱 놀러 오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선선한 날씨가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들뜨게 합니다. 바람도 서늘서늘해서 좋고요. 빵 뚫린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길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데.
강원의 설악산과 오대산은 이미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 평균 21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대구,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아침 최저기온이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 정도 낮아집니다. 특히 목요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더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지만 단풍은 더 진하게 물들어 어느 때보다 더 고울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최신 아이폰이 출시된 뒤부터 이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전화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판매점은 공짜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보조금이 의심되는 데다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사용 같은 복잡한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광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값싸게 판다는 서울의 한 유통상가에 가봤습니다. 통신사를 갈아타면 출고가가 139만 원인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 가격이 공짜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에 가입해 매달 30만 원을 써야 하는 등 조건이 많습니다.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불법 보조금까지 얹어 단말기 값이 무료가 된 겁니다. 최근 출시된 새 아이폰 1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도 이전보다 2배가량 오른 최대 45만 원으로 발표되면서 가입자 유치 과열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폰 15 단말기 역시 불법 보조금을 활용해 공짜로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부 판매점의 유혹이 매력적이지만 복잡한 가입 조건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값이 0원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잘 아는 사람을 같이 가야지 저렴한 거지 오히려 모르면 더 좀 비싸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조건이 막 여러 개가 붙으면 부담이 돼서 기획값을 뭐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내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판매점에서 파격적인 단말기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할인 조건과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거래 방식입니다. 투기 세력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매도 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았는데 금융당국이 카카오나 호텔신라 주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온 글로벌 투자 은행들을 적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일삼은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금융감독원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두 곳은 홍콩 소재 BNP 파리바와 HSBC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두 곳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습니다. 내부 부서끼리 빌려준 주식까지 중복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로 주문을 낸 겁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빌릴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주문부터 낸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금감원은 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래된 카카오, 호텔신라 등 110개 종목 중 일부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대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서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관행적이라는 건 상습적이거든요. 불법인 줄 알고서도 수수료 수입 때문에 그거를 묵인하고 국민 피해를 발생하게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적인. 금감원은 총 56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두 곳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예로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귀한 동물을 다른 나라에 선물로 보내는 건 그 자체로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선 기린이, 최근엔 중국의 판다가 동물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 외교가 사이 좋았던 나라들을 얼굴 붉히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회색 손뭉치 같은 새가 우리 안을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Before he goes in the box, and then you wait like 5 seconds, and it's magic. 장난을 치듯 사람들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뉴질랜드가 미국에 선물한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동물원이 직접 키위새를 만져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뉴질랜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예민한 키위새에게 못할 짓이라며 비난이 쏟아졌고 뉴질랜드 총리도 나서 프로그램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I'm incredibly upset and angry at the treatment of our national icon. I'm hoping that you've fronted on our show this morning to apologise. My most heartfelt, profound apology. We were wrong. There's no excuse. It's indefensible. What I saw in that video is indefensible. Those encounters stopped immediately. 프로그램은 결국 중단됐고 우호 강화를 위해 보내진 키위새로 동맹인 미국과 뉴질랜드가 얼굴을 붉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물 외교는 상대국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소프트 외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희귀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아이바오와 러바오 부부는 2대에 걸쳐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일본과 러시아가 교환한 아키타견과 시베리아 고양이는 당시 분쟁 중이던 쿠릴열도 협의 재개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외교사절 역할도 하지만 동물 건강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21살 고령인 판다 린후이가 돌연사했습니다. 태국은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을 앞두고 숨졌다는 이유로 중국에 보상금 5억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귀국을 앞둔 지난 2월 미국에 있던 판다 러러의 사망에 대해 중국에선 학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다른 판다들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합동 부검까지 해 각각 고령과 심장마비가 사인으로 밝혀졌지만 양국 감정은 상한 후였습니다. I believe that the Chinese may well be pulling back from pandas at Western zoos. So there seems to be, with the United States, the UK, something going on here. 멸종위기 동물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고 동물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나라에 없는 동물이라는 것은 그 서식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각 나라의 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다 보니까 동물권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말 못하는 동물의 감정이나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외교사절 명목으로 주고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입니다. 이곳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보이는 이 서울의 상징이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새로 단장을 하고 오늘 공개됐습니다. 조선시대 임금과 백성이 만나 소통을 하던 월대가 복원됐고 광화문 현판도 새로 걸렸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조성된 월대는 외국 사신을 맡거나 왕실 행사 때 임금이 백성을 만나는 소통 공간이었습니다. 광화문 격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일제강점기 전차 궤도가 깔리면서 월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광화문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월대가 복원됐습니다. 7m 너비의 왕이 다니던 길 어도가 있고요. 그 주변을 난간석이 감싸고 있는데요. 고종때 모습 그대로 복원된 겁니다. 색이 다른 난간석도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구리 동구릉에서 100년 전 철거됐던 일부 난간석을 발견해 복원에 활용한 겁니다. 그때 훼손된 난간석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 복원 과정에서
굴이 동그릉에 보관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대로 다시 끼워서 지금 맞춰놓은 것입니다. 월대 가장 앞부분을 장식한 서수상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 제보로 찾아낸 뒤 2달 전 이건희 회장의 기증을 받아 마침내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 수백 명이 복원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그런 역사를 다시 되찾는 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이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엔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 등을 통해 고증된 것으로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적혔습니다. 광화문 현판은 1968년 광화문 복원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이었다가 2010년 복원 땐 흰 바탕에 검은 한자 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국구 행보, 누가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김 여사, 이번 달 들어서 전국을 다니며 단독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시식 준비한 거는요. 은갈치 회무침인데 많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랑 아이 컨택이 제일 먼저 해주세요. 아, 요거 자체가 설명 와보죠. 저희도 몰랐잖아요. 너무 못했어요. 제가 이번 달 김 여사 일정을 직접 세어봤는데요. 오늘까지 단독 일정만 7번이었는데 평일 기준 하루만 빼고 모두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 4번이 지역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 현장 행보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올해 4분기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삼고 있죠. 바쁜 윤 대통령 대신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시간 제약 등으로 직접 챙기지 못하는 현장과 분야를 김 여사가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이런 광폭 행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가 문화예술, 동물보호,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시지를 내면서 국정을 측면에서 내조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 여사, 오늘은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고요. 반면 야당에서는 조용한 내조를 한다더니 요란한 내조로 실력자임을 과신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명확하게 엇갈리는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빠졌네 2라운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두 얼굴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충돌을 빚었던 두 사람이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 의원은 오늘 이 전 대표를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치는 응석바지라고 지칭하면서 가짜뉴스 배포,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제명 촉구 서명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서명운동에 나선 안 의원을 겨냥해 서명운동을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비속어를 둘러싼 두 사람의 이런 설전, 그 1라운드는 어떻게 시작됐던 겁니까? 네,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 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욕설 논란이 사실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고요.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이 총선 패배의 선봉장이 되려는 것 같다며 맞섰던 겁니다.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세를 처음 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확성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받아치는 거는 정상이 아니죠. 네, 쉽게 갈등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만큼 이 당내 화합을 위해 두 사람이 자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 의원이 노원에 가서 이 전 대표와 한판 붙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집권 여당의 대표 정치인인 두 사람의 계속되는 감정 싸움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 출근길부터는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서울 기준 내일은 9도, 모레부터는 8도까지 한 자릿수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내륙 지역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대전 11도, 대구는 1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공기도 오늘보다 더 차가워지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9도, 대구 등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1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글피까지 전국이 맑겠고요. 목요일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망이겠지만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까지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졌고 우리 경제도 커지는 세수 펑크에 이 국가 채무도 1,100조 원을 넘어서며 기초 체력이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최악을 대비할 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